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11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각기 다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일들이 여러분들도 다 어디선가는 들으셨을 그 일들이 한 줄로 꿰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다양한 부분을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꿰다 보면은 실이 대충 진행돼야 될 다음 구슬을 깨기 위해서 진행돼야 될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을 통해서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을 통해서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했겠구나. 그래서 그 의미가 놀랍구나. 자, 그런 관점은 유지하는 것이 향후 상황을 전개될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될 때 힘을 모으고 불필요한 여론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과 정리를 소모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일 처음 눈에 띈 것은 이겁니다. 지금 그 블랙박스 안에 두 가지 있다는 건 아시죠? 비행기록 장치하고 조종사하고 관제탑 가는 교신 두 개가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죠. 미국이 거의 채가듯이 가져갔다고. 그래서 그거부터가 의심스럽다고. 미리 통보를 했잖아요. 형식은 바이든의 애도 표시였지만은 바로 보잉 전문가와 미국 그 항공조사국 직원들을 보내서 가져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미국에 있고, 우리 조사단이 국토부 조사단이 파견돼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조사단의 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 일부분을 캡처했는데 다시 제목을 보려고 갔더니 없어졌어요. 영상이 제법 준비를 한 MBC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애매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과 같이, 전문가들과 같이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 첫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충돌 전 4분에, 충돌하기 4분 전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뽑아놨네요. 블랙박스가 멈췄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메이데이 외치고, 착륙하려다가 다시 기소 올리고, 엔진 출력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나갔고, 그래서 결국은 고도를 올려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상 착륙을 했다. 동체 착륙을. 그 핵심적인 정보가 없어요. 자, 비행기가 자체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ADS. 그게 거의 꺼진 시점하고 같아요. 그때는 이미 바퀴가 나와 있었고 플랩도 나와 있었어요. 왜? 고도가 150m밖에 안 됐고 공항까지 거리가 2km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누구한테나 다 공개된 그 데이터를 갖고 지도를 갖고 대입해 보면 그래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요. 그리고 꽝꽝꽝꽝 6, 7번 계속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 메이데이를 외치고, 메이데이는 구조 요청이란 말이에요. 위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폭발이 이어졌다. 그 사이 비행기가 속도가 그때 200 몇십 킬로인가 그랬어요, 시속이. 그러면 꽝꽝꽝꽝 대여섯 번 터지는 동안에 비행기가 아무리 느린 속력이지만 그래도 속도가 200km가 넘잖아요. 그 속도는 비행기가 플랩을 펼치지 않은 다음에는 도달할 수 없는 저속이에요. 비행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퀴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게 1, 2분 있다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고도를 올리려고 했더니 고도가 올라가지 않았다. 엔진 하나만 있어도 올라가는 고도가. 그럼 꽝꽝꽝꽝꽝꽝 했던 그거랑 상관이 있는 것이다. 그게 기록이 싹 없어졌다. 자, 몇 초에 걸쳐서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새떼가 계속 꽝꽝꽝꽝꽝꽝 부딪힌다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새떼로 인해서 엔진 두 개가 다 다운되고, 그 다음 플랩이나 랜딩 기어를 조정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이, 새떼 부딪히는 건 흔한 일이에요. 너무나. 그런데 그 백업 시스템까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됐다. 엔진은 거의 두 개가 다 꺼진 걸로 보인다. 하나는 완전히 꺼진 것 같고 하나는 출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었다. 비행기를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자체도 엄청나게 드문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정도로 새떼가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새떼 부딪힌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6번, 7번이 연속적으로 꽝꽝꽝꽝. 그럼 그 사이 비행기가 몇백 미터를 움직였을 거잖아요. 최소한. 그럼 새떼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접근했느냐?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비행기 뒷부분에 온전하게 안전하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데가 비행기 뒷부분이잖아요. 꼬리 부분. 거기에 있는 블랙박스가 두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난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게 블랙박스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경우에는 비행기 잔해가 발견된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다 회수를 했어요. 예, 이런 것을 이런 데는 언론의 비판적 시각이 왜 적용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도 없어지고.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예외적인 일이 제곱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어떤 전문가를 쓱 들먹이면서 전기적 충격 가능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블랙박스예요. 예. 이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간다? 그럼 국민 전체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런 내용 다루기가 껄끄럽습니다, 여러분. 아주 희생된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는 상식으로 봤어도 의심스러운 내용을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예.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고 정권하고 손을 잡고 언론하고 짝짝꿍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 벌써 여러 번 겪었잖아요. 천안함, 세월호, 이거.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가능성을 여지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테러 가능성 조사하지 않느냐고. 네, 제가 보기에는 조류 충돌보다는 테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자, 이게 그 내용이죠.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저장이 중단됐다. 딱 8시 59분부터 9시 3분이 추락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 무슨 대학의 항공 전문가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변압기 오작동의 전기적 충격 가능성. 왜 이렇게만 보여줍니까? 조류 충돌 가능성. 여기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은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왜 안 가르쳐 줘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LA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어요. 자, 하나는 워낙 건조한 기후니까 풀들끼리 부딪히다가 자연적으로 부싯돌처럼 불이 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봤더니 거기는 전선이 지중화가 안 돼 있고 다 유로서였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걔들끼리 마찰을 일으켜서 뭐 전선이 벗겨지든지 그래서 누전으로 불이 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적이 큰 산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방화범이 불을 냈을 수도 있다. 자, 그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서 누군가가. 지금 거기도 답은 누구도 몰라요. 예, 이건 뭡니까? 예.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과 동시에 벌어진 일이 어제 이제 박종준 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 오늘 또 조사를 받았고 구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진아 본부장, 이 사람은 이제 지금 관저 자체 책임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한번 출두 명령 거부했어요. 어제 경호처장은 2번 거부하고 3번째 나온 것이고 이 사람 2번째 만에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거기가 와해되고 있고 순장조가 아닌 다음에 지금 차장, 김건희 라인이라고 평가되는 그거 아닌 다음에는 지금 대세가 넘어갔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지금 체포 시기에 임박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물리력과 물리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 물리력 대 물리력으로 하죠. 근데 더 큰 거는 위에서 큰 그림이 형성이 결정이 돼야 돼요. 자, 그것은 그것이 지금 1월 6일 날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3차 출석 요구도 불응일 것까지 남아있을 것 같고 내부에는 와해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와해가 많이 진행돼 있고 경찰은 더 강한 물리력을 동원했고 대세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그냥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여론을 흐릿하게 하는 흙탕물을 계속 만드는
그런 자금만 있을 따름이에요. 어차피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임박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이런 모든 변화의 뒤에 누가 있느냐? 어떤 상한이 있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블랙박스 고장났다. 이게 크다고 봅니다. 이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랑 다 엮여져 있어요. 큰 결정이 내려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기하는 의혹에서는. 그죠? 조류 충돌 가능성은 아주 낮죠. 테러 가능성도 아주 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제하지 못해요. 자, 이게 1월 6일 이야기인데 45명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여기 새벽부터 관저 앞에 가 있었어요. 이때는 뭐냐?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날이었죠. 그리고 이날 마지막 날 공수처가 어리버리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만 해도 기운이 뻗쳤다는 거예요. 아, 윤석열 못 잡아가는구나. 그래서 여론전으로 확 뒤집을 수 있겠다, 판세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몰려나온 거예요. 괜히 왔겠습니까? 근데 그날 점심이나 오후에 이 모든 것이 뒤집어져요. 이거죠. 블링컨이 최상목을 만나러 와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어요. 자, 뭐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반민주적인 일이 발생을 했고 헌법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회복성을 믿는다. 그래서 미국 고위 간부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위 인사들이 저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헌법적 절차를 따라서 즉 폭력 없이 해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헌법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그죠? 탄핵 절차 시작됐고, 그다음 헌법에 따라서 내란죄에 대해서,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집행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헌법적 결과를 압박하느냐? 헌법적 방식을 따르라는 것을.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 저는 그것이 무한 참사하고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감히 드리는 겁니다. 자, 무한 참사가 조류가 아니라면, 인위적인 것에 의한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늙어 죽을 이후에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세월호처럼, 천안함처럼. 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찍어준 거예요. 아주 가능성이 낮은 일이 연거푸 벌어지는 일을 고장났다라고 덮어버린 거죠. 고장난 게 아니라면 그 가능성은 워낙 낮으니까. 네, 조류 충돌 가능성 엄청 낮죠. 블랙박스가 고장날 가능성 낮죠. 그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낮겠습니까? 확률로 따져보자고요. 자, 그게 큰 거다. 즉 이것은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의 상황이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자, 여기서는 다 내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렇지만 최소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전체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언론이 그렇게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주고 있잖아요. 자, 무안공항의 사고는 12월 29일 날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부랴부랴 온 느낌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저기 블랙박스 고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슷한 시기에 권성동이 처음으로 관음클럽 창립 68주년 행사에 가서 첫 사과를 했다고 해요. 뭐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래놓고 또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이 말은 처음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수석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물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흙탕물을. 그래서 그들 지지 세력 또는 중도 정도에 있다고 봐지는 사람들이 이 비상계엄의 혼돈 속에서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하게, 힘이 한 군데로 모이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계기가 도래했을 때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은 윤석열을 잃겠다라는 것을, 확실해졌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봐요.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조계종을 방문한 것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검찰도 윤석열을 버렸죠.
왜 한동훈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음 정권에서도 검찰은 그래서 데미지를 입겠지만 우리도 내란에 개입했지만 이 정도에서 윤석열을 끊어야 되겠다.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맥락이 쭉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1월 6일 날 발생했다. 블링컨이 오면서 그 정보가 쫙 전해졌다. 그렇지 않았으면 1월 6일 날 아침에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 자리에 가가지고 비난받을 일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1월 6일 블링컨의 방문이 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압박을 쭉쭉쭉쭉 넣었죠. 자, 그래서 공수처는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권성동 대통령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권영세도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죠. 김건희의 심지어 숙대 석사 논문 이야기까지 확인이 되죠. 그래서 명태균 이야기도 더 많이 흘러나오고 뭐 예측했던 바입니다. 그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좀 이따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겠습니다만은 봤을 때 윤석열의 체포는 임박했다. 그리고 위에서 교통정리가 이미 됐다. 이제 1월 6일 당시에는 내란에 동조했던 현재 국무위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공수처장이 영향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리버리하면서 사실은 윤석열을 도와준 것이죠. 그 와중에 한덕수가 탄핵당하는 시점에 윤석열은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한덕수가 탄핵당하면 난 상당히 위험해지겠다라고. 자, 그러고 나서 무한 참사가 또 발생을 하고 이런 이제 것이 있어요. 누구도 그 인과관계를 꿰어보지 않으니까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예. 여기 제가 정리했네요. 자, 무한 참사 발생한 게 12월 29일이에요. 윤석열 체포영장 신청된 게 12월 30일이고 한덕수 탄핵안 가결된 게 12월 27일이에요.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27일 날 한덕수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힘들겠다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 후에도 2차, 3차의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전쟁을 도발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자, 그와 되게 유사한 사례를 초래하려고 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한 참사 사건은 미제 사건식으로 넘어가겠지요. 일단 데이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새 충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미제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도 두렵겠지만 그들은. 네. 그래서 그 내용이 가부든지 간에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핵심 세력들은. 절대 말할 수 없죠. 바깥으로. 세월호처럼. 천안함처럼. 네. 자, 그래서 미국이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런 확신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그게 조류 충돌이 아니었다면은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을 묻어두기로 한다라고 미국이 합의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자, 그 말은 윤석열을 이렇게 처리하자라는 데 대한 확신을 한국 내부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 우리 까발릴 이유가 없다. 네, 확실한 볼모를 잡은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은 알고 있다고 보고요. 뭐 국무위원들 그리고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 예, 그래서 블링컨 만났을 때 최상목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좀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자, 제이크 슬리반이 오늘 미국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 바이든이 임기 말에 정리하는 이런 이제 고별 이야기 이런 걸 좀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계속 압박을 넣는 거지. 같은 날에 나왔다는 거예요. 블랙박스 고장 났다는 거고. 그리고 경호처장, 경호처 본부장이 항복하는 거. 그리고 권성동이 항복하는 거. 네, 잘랐다는 거예요. 윤석열과 인연을. 자, 더 많이 투항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보면 윤석열이 훨씬 잡히겠구나. 이거는 거의 단돌이 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돌다리 두드리는 거예요. 이미 확인은 됐지만 한 번 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엄령 선포는 충격적이었으면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뭐 이때까지 계속 듣던 이야기고, 보면은 정치 위기가 한국 헌법에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 자, 미국도 불안한 겁니다. 헌법에 따라서, 헌법이 아니고 폭력에 따라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다. 즉 계엄령,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라고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헌법에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무슨 사고 칠지 모르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무슨 사고 칠지 모르니까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미국은 사실을 갖고 느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치 위기가 헌법에 따라서 폭력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잘라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이 다 동의를 했다. 한국의 내부 상황이 동의를 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체포가 임박했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왜 제주항공의 블랙박스가 고장이 났을까? 네. 자, 더 이상은 그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트럼프 정권이 동맹 관계를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미 동맹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것은 이번 사안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제이크 슬리반 입장에서 봐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로 트럼프한테 넘어가겠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윤석열은 체포될 것이고 탄핵될 것이다. 감옥으로 갈 것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도 줄어들었다. 가운데 이런 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자, 이것은 뭐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질문 주고받는 와중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북핵 문제 진전 이루지 못한 점 아쉬워해. 이야, 이게 묘미가 있어요, 이 말이. 자, 제이크 슬리반은 미국 딥스테이트의 일원이라고도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블링컨 국무장관과 더불어서 트럼프 때 3번 김정은을 만나면서 북미 종전선언으로 가려고 했죠. 자, 그 바통을 바이든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자, 그래서 2021년 12월에 될 뻔했죠. 합의 다 했지요. 미국이 빠져나갔죠.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전을 선택을 했던 거죠, 바이든이. 자, 그래 이거가 해주는 말은 뭐냐면은, 지나가는 이야기까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하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뭐 6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사망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척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그 군산복합체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2022년에는 그때 이미 전세가 불리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전이. 그래서 내부에서 강력하게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러시아랑 협상을 하자. 그거는 미 합참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랑 화해하는 방법은 북미 종전선언이다. 자, 그래서 낸시 펠로시를 보내서 윤석열을 만나자고 한 겁니다. 윤석열이 거부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강력한 압박을 퍼부어서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큰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이 그때 그 정도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수를 더 쓸 거라는 것도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한번 당했기 때문에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일을 벌이려는 시도를 충분히 했을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제이크 슬리반은 그때도 그때 입장은 이 정도 선에서 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바이든은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 전에 설치해 뒀던 노드스트림 시한폭탄을 눌러서 다시 우크라이나전을 확전시키죠. 네. 자, 뭐 그 뒤에 이야기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북핵 문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 아쉬워해. 자, 북의 뭐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은 북의 핵무기를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미국의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 건들지 않았어요. 우리 윤석열을 단속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자기들이 잡을 수 있었는데, 트럼프 때 다 만들어놨던 거, 못했던 거, 자기들이 반대해서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딥스테이트 반대해서.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자기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트럼프한테 갔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자, 오늘 어제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워싱턴 시간으로 현지에서 1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이에요. 자, 제주항공의 블랙박스 이야기, 쭉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다 발생한 거예요. 제이크 슬리반 이야기까지 다. 이걸 보면 한 번 더 느끼실 겁니다. 이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작년 12월 초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돼서 지금 정권이 바뀔 곧 바뀌게 되니까 더 연기가 되는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굳이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한반도의 남한의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제이크 슬리반 이야기처럼. 네. 미국의 이해에 부합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게 됐다. 지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 비상계엄과 그 뒤에 1년의 사태로 초래됐던 극도의 긴장감이 해소가 됐다. 즉 이것은 윤석열이 손발이 다 잘렸다. 감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NCG가 뭐냐면은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인데 이름이 컨설테이티브라고 되어 있죠. 컨설테이티브 하면 컨설팅 그 단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때 북한이 우리한테 용산에 무인기 보냈을 때 우리 쪽에서 제대로 반응을 못했죠. 그때는 아마 한미연합사에서 제동을 걸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때 흥분한 윤석열이 우리 핵무장하겠다고 강하게 대던 적이 있어요. 핵무장하겠다. 아니면 미국 너희가 우리한테 핵무기를 공유해라. 미국이 다 거부했죠. 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해 준 게 이거예요. 우리가 협의를 한다. 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금방 와줄게. 자, 그런 형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포장이 되기는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느냐면은 미국의 핵 우산 같은 느낌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회의체예요. 그런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혹시 핵 무장을 할까봐 그걸 틀어막기 위한 어떤 명분적인 도구예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했다는 것은 체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말은 뭐냐. 윤석열은 이제 아웃이다라는 걸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제이크 슬리반이 말한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해소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뭐 국무장관도 한국으로 급하게 출장 오고 제이크 슬리반도 마지막 날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이 사진의 주요 인사들이 좀 뭐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 미 측은 한반도의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정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 이게 그거예요. 내용은 되게 화려하지만은 말은 되게 화려하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걸로서 이게 우리가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핵 우산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윤석열의 핵 무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남한의 비핵화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은 좀 살벌하게 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카드를 미국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살벌한 말을 했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죠. 지난달 24일 날 이 NCG 회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한미 관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때는 한덕수 때예요. 핵협의 그룹, 즉 NCG 회의 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한덕수를 압박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이크 슬리반이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급적 빨리 해결하기를 바란다. 민주적 방법으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서, 근데 한덕수가 그런 의사가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된 거잖아요. 27일 날 탄핵됐으니까 24일 날 그 말을 하는 것은 네가 말 안 들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핵 우산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틀 수도 있다. 즉 그것은 너희가 미국이 동맹관계를 청산하는 느낌으로, 즉 미국이라는 동맹국가가,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동맹국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난 너하고는 일하기 싫다, 나는 의사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을 넣은 거예요. 이 정도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의 탄핵은 우리 야당만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공유가 됐다는 겁니다. 아, 한덕수는 윤석열의 끈앞풀이구나. 1심 동체구나. 이런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됐고 윤석열의 운명이 대충 결정된 것으로 보이니까 NCG 회의를 급하게 맞춰서 해준 거예요. 거기에서. 원상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 가지 신호로서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좀 전에 우리 대표단, 워싱턴 DC에 가 있는 대표단 얼굴 보셨는데 이게 지금 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하는 것 같거든요. 주력으로. 그가 빠져나갔어요. 없어요. 자, 이거는 그도 한몸이다. 자, 여기서 이제 교통정리 되는 거예요. 약간 경호처에서는 경호처장하고 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항복하는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손들고. 남은 것은, 차장만 남았어요. 자, 이제 편가르기가 대충 다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저쪽이 전선을 분리하죠. 김태효도 100% 아웃이다. 그에게는 수사만이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외환죄와 관련해서. 자, 그가, HID, 연습하는 장면을 강원도까지 와서 보고, 또, 윤석열의 분신인 마냥, 미국 쪽에다가, 내란의 어떤 당위성에 대한 어떤 설명을 했다. 그게 미국 측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지금. 자, 너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전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줄줄이 이제 정진석도 조사받고, 한덕수도 조사받고, 남이 다 조사받게 돼 있는 거예요. 최상목에 대한 조사는 제일 늦게 하겠죠. 예, 이제는 국방부도 거짓말 더 이상 못할 것입니다. 전 더 까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검찰 더 열심히 아마 조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균형추가 한쪽으로 확 쏠렸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윤석열의 체포가 임박했다. 이런 것을 지금 발생한 국내외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핵심에 무한 참사건이 걸려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시사점이 크다. 그걸로 인해서 교통정리에 크게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누구도 말은 안 할 것이지만. 자, 이 정도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